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저는 결혼 6년 동안 그 호랑이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시어머니가 잘 대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베푼 호의의 끝이 어디였는지 그걸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처럼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해서예요. 길고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대리였고 저도 작은 중견기업에서 격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복을 타고 났네. 어서 들어와요. 아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밥상도 직접 차려주시고 된장찌개에 갓 담근 김치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반찬을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시면서 연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셨습니다. 돌아갈 때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박스채에 싸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민아,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지금도 잘해주고 있다고 들었어. 내가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차 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진심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지민아,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어디 있니? 엄마도 안심이 되네.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딸들 시집간 이야기 듣고 내심 걱정이 많았거든. 너는 잘 지낼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렴. 아무리 지금 좋다고 해도 한순간 실수로 삐끗할 수도 있는 게 사람 관계야.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분이라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말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좋은 분과 오해를 쌓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혼수를 몇 가지 해주셨어요. 물론 가전이나 가구 같은 큰 것들과 집 리모델링은 제가 했죠.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 이불 세트, 그릇, 수건을 해주셨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하나하나 고르신 거였습니다. 특히 이불은 시장에 직접 가셔서 솜을 고르고 맞춤 제작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완성된 이불을 가져오시던 날 시어머니는 정말 뿌듯한 표정이셨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좋은 거 해줘야지. 이불이 잠자리를 좌우하는 거야. 내가 솜을 직접 골라서 정성 들여 한 거니까 오래오래 잘 써. 저는 그 이불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 준비해 주신 혼수를 안으면서 이 집안에 시집 가면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식장 구석에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것저것 다 해줬으니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내가 해준 만큼 우리 아들 잘해주는 거다. 응? 그때는 그냥 어머니의 당연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자연스러운 당부라고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저는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 후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셨고 명절이나 생신 때 뵈면 됐으니까요. 신혼의 행복함에 젖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꼭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자신이 해주신 혼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치 감사를 나온 것처럼 찬장을 열고 이불장을 열고 수건장까지 일일이 체크하셨습니다. 그릇은 잘 쓰고 있지? 이거 깨지면 다시 못 구해. 내가 얼마나 발품 팔아서 산 건데. 수건은 섬유유연제 쓰면 안 돼. 오리 죽어. 내가 가르쳐 줬잖아. 처음에는 살림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의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살림하신 분이니까 노하우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범위가 넓어졌어요. 냉장고 정리 방식, 세제 종류, 행주 삶는 주기,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이었던 건 이불 세탁 때였어요. 결혼 첫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저는 겨울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대형 세탁기에 이불 콥스가 따로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돌아가는 세탁기를 보신 거예요. 세탁기 앞에 서시더니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예, 이불을 세탁기에 넣으면 어떡해? 솜이 뭉치잖아. 아이 그거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사준 건데.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당연히 세탁기 돌려도 되는지 확인하고 돌렸거든요. 어머니, 요즘은 세탁기로도 충분히 되는데요. 그 이불 코스가 따로 있어서. 됐어. 내가 해준 이불은 내 방식대로 관리해야 해. 당장 꺼내서 다시 손빨래해. 넌 어떻게 물건 귀한 줄을 몰라? 시어머니는 아예 세탁기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물이 찬 채로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해주신 거니까 내가 모르는 살림 노하우가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젖은 이불을 세탁기에서 꺼내서 욕실 바닥에 퍼놓고 손으로 하나하나 주물러 빨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였죠. 저도 하소연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남편이라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오빠, 어머니가 이불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돌아가는 세탁기 강제로 문 열어서 이불도 빼버리고 그걸 나한테 손빨래하라고 하셔서 욕실에서 빨래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그걸 손빨래하라고 시키는지. 물 먹어서 이불은 무겁지 탈수도 건조도 못하게 하셔서 손으로 물기 짜느라 죽는 줄 알았어. 솔직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이불이 소중해도 그렇지 내가 아프면 다 쓸모없는 일이잖아.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원래 꼼꼼한 분이야. 솔직히 이불 빨래 손으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다 늙은 우리 엄마도 하시는데. 당신도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엄살? 내가 전업주부야? 그리고 요새 전업주부도 이불 빨래 세탁기로 하지 누가 손빨래를 해. 그것도 저렇게 크고 무거운 걸. 아직도 물 뚝뚝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저거 마르려면 최소 3일은 걸릴걸? 그러다 쉰내 나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뭐 바뀌는 거 있어? 당신이 엄마랑 이야기 잘해서 풀어. 아니면 엄마 없을 때 이불 빨래하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짜증이야 짜증이. 남편의 그 말에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별것도 아닌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살림 방식에 간섭하는 게 별것 아닌 건지 아니면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그때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갈 무렵 저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중견기업에서 격리를 보면서 쌓은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기업 계열사 재무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갈 때 손이 떨렸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연봉이 기존의 거의 2배였거든요. 남편한테 기쁜 마음으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들떴던 게 기억나요. 오빠, 나 합격했어. 대기업 계열사 재무팀이야. 아, 진짜? 축하해. 근데 야근 많을 텐데 괜찮아? 축하한다면서 걱정부터 하는 그 말투에 살짝 기운이 빠졌지만 그래도 새 출발이 기뻤어요. 그렇게 기뻐하던 저와는 달리 몇 주 후 남편은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 셋 중 둘이 과장으로 올라갔는데 남편만 제자리였죠. 남편은 그 뒤로 눈에 띄게 의욕을 잃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었어요. 제가 이직하고 1년이 지나자 연봉이 남편의 1.5배가 됐고 2년 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졌어요. 야근이 잦아졌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대출 상환도 제가 더 많이 감당하게 됐고 생활비의 대부분도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데 누가 더 내고 덜 내고를 따지는 게 옹졸하게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였어요. 남편이 전화통화 중에 무심코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지민이가 요즘 잘 벌어 엄마. 나보다 많이 벌어. 그래서 솔직히 부담도 없고 편하지. 그 뒤로 시어머니 전화가 부쩍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 남편이 기가 죽으면 집안이 안 좋아지는 거야. 어머니,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여자든 남자든 누구라도 잘 벌면 가게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업신여길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근데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남자가 설 데가 없어지니까 그러지. 우리 아들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네가 좀 낮춰주고 그래. 이왕이면 경제권도 남편한테 넘기고. 알았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못하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잖아. 어떻게 가정보다 일이 소중하니? 너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다. 남자는 돈을 쥐고 살아야 해. 그러니까 네가 양보 좀 해라. 알았지? 빈정이 상했는지 제게 그렇게 말하더니 곧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억울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경제권을 넘기라니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저보다 더 돈 관리 잘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직업 자체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직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골에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전화할 때마다 우셨어요. 저도 안쓰러웠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사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외로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여보,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대. 치료하는 동안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어. 저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오빠, 그건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같이 사는 집인데 상의도 없이 결정해? 아니, 엄마가 아프시잖아. 그걸 가지고 상의를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어째서 그게 당연한 거야?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나도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오빠는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이 집에 오빠만 살아? 내가 우리 엄마 아프다고 오빠한테 이야기 안 하고 모셔오면 기분 좋겠어? 한마디를 안 지냐. 얼마 안 계실 거야. 뭐 한두 달 정도? 금방이야, 금방. 이런 걸로 허락 맞고 안 맞고가 더 웃긴데. 솔직히 저한테 말도 없이 결정한 남편에게 화는 났지만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두 달이라는 말도 믿었죠.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무릎 치료면 금방 끝나겠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라오신 첫날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오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반년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갈 기미가 없었어요. 무릎 치료는 2달 만에 끝났는데 시어머니는 재활이 필요하다. 서울이 병원이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다녀야 한다면서 계속 머무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시골집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얼굴을 찌푸리시면서 거긴 가서 뭐해? 혼자 있으면 죽겠어.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점점 우리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배치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거실 소파 위치를 옮기고 TV 리모컨을 독점하시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넌 설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침 식사 차려준 거니? 됐으니까 아침밥은 내가 아마. 이건 뭐 개도 아니고 누가 이딴 걸 밥으로 먹어? 제가 차린 밥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며 본인이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빈정상하고 화도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만 아침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치는 게 거북했어요. 결국 제가 아침을 안 먹겠다고 했더니 대놓고 불쾌해하셨어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건데 안 먹어? 그게 어른한테 할 짓이야? 저를 챙겨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를 면박 주고 남편을 높이려고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며느리 데리고 사느라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네. 이런 말들을 꼭 제가 있는 곳에서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다 제가 직접 간단하게 뭘 해먹으려고 하면 부엌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눈치를 주셨습니다. 됐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부엌에 있어? 솔직히 우리 아들도 네가 만든 것보다 내가 만든 걸 더 좋아하잖니. 넌 그냥 부엌에 오지 마. 이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제 집 부엌에서 제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 왜 맨날 불만이야? 엄마가 안 해주면 또 힘들다고 하잖아. 어머니가 해주면서 나한테 쓴소리하는 거 들었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당신은 어머니 이야기 듣고 느낀 게 없어? 딱 봐도 나한테 나를 세우고 계시잖아. 나를 세우다니 무슨 그런 소리야. 우리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당신의 뭐가 걱정되는데? 내가 밥을 굶겼어? 못 먹을 걸 줬어? 대체 뭘 못했길래 내가 식사도 못하게 해? 게다가 다리 다 나으셨는데 집에 안 가고 계신 것부터가 문제 아니야? 당신 말로는 한두 달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한숨을 푹 쉬며 도망가듯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그때부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반년쯤 됐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금요일 저녁, 야근을 일찍 끝내고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거실에 낯선 아줌마 세 분이 앉아서 과일을 드시고 계셨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주말에 친정에 가지고 가려고 사둔 과일이 깎여서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동네 교회에서 알게 된 분들이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지.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낯선 사람을 데려왔고 제가 친정에 가지고 가려고 산 과일을 내놓고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지만 참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면박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과일은 다시 사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시어머니 지인 중 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하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면서 웃으셨어요. 아유, 고생은 무슨. 우리 며느리가 좀 바쁜 척하는 게 있어.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아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식모처럼 고생하잖아. 아들 안 굶기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매일 야근하면서 이 집 대출 갚고 생활비 대고 있는데 바쁜 척이라고요.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아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벌어서 이 집 마련한 거니까 며느린 편하게 사는 거지. 아이, 솔직히 남편 잘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잖아요. 시어머니가 살림도 다 해줘. 남편이 돈 벌어줘. 아이, 뭐가 모자라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속 편하게 살지. 지 남편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겹쳐서 생각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말이 확 나와버렸죠. 어머니, 제 연봉이 남편보다 높아요. 지금 이 집 대출금 갚고 있는 것도 저고요. 그리고 바쁜 척이 아니라 진짜 바쁜 거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니 눈을 부릅뜨셨어요.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분이 우리 그만 가볼게요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나머지 분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폭발했어요. 야, 사람들 앞에서 돈 얘기를 해? 시어머니한테 망신을 줘? 니년이 며느리야? 원수야? 어머니가 먼저 절 망신 주셨잖아요. 바쁜 척한다고 제가 마치 악처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화내세요? 시작은 어머니가 하셨는데. 그리고 이 집 대출금 제가 갖고 있어요. 어머니도 진실은 아셔야죠. 뭐? 니년이 돈 좀 벌었다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못 배운 거 티내냐? 어디서 버릇없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방에 들어갔죠. 더 말해봤자 감정 싸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시어머니한테 사정을 들은 모양이에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 당신은 왜 엄마 앞에서 돈 얘기를 해서 망신을 줘? 엄마 지인들 앞에서 그런 말 한 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오빠, 내가 망신 주고 싶어서 줬겠어? 어머니가 지인분들 앞에서 날 깎아내리면서 바쁜 척한다고 내가 마치 악처인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게다가 이 집도 오빠가 산 거라면서 마치 내가 여기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럼 내가 네 하고 넘어가? 사람을 기생충으로 만드는데? 아이, 그래도 어른인데 체면이 있잖아. 아이, 손님들 앞에서 그럼 어떡해?
참은 김에 더 참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난리야. 참아? 내가 6년 동안 안 참은 게 있었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참고 있는 게 많은데 더 이상 뭘 참으라는 건데? 또 시작이다. 됐어. 나 피곤해. 남편은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켰어요.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영원히 시어머니 편이구나.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 체면만 중요한 사람이구나. 와이프는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재산 내역과 지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무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이런 식으로 쓸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까지 월별로 엑셀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온 게 계속 찝찝해서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보안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의 연말 결산과 대형 감사 프로젝트가 동시에 떨어졌어요. 우리 팀이 총대를 매게 됐고 저는 팀 선임으로서 프로젝트를 전체 관리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김지민 대리,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면 과장 승진 확정이야. 알지?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최소 2주간 매일 새벽까지 야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팀원 5명이 매일 밤 회의실에 모여서 서류를 검토하고 숫자를 맞추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미리 상황을 설명해뒀어요. 오빠, 이번 달 진짜 중요해. 최소 2주는 매일 늦을 거야.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어. 알았어. 내가 애야.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할게. 너랑 붙여놓으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전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 시작되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는 밤 11시, 다음 날은 자정, 그 다음 날은 새벽 1시. 팀원들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눈이 충혈되고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습니다. 하루는 늦게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야근은 뭔 야근이야? 여자가 밤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어디서 남자나 만나고 쏘다니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엄마, 회사에서 진짜 바빠서 그래 라고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속으론 남편도 시어머니 말에 동조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아내보다 매일 저녁 밥 차려주시는 어머니가 더 고마웠을 수도 있겠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화낼 기운조차 없었기에 그저 못 들은 척했어요. 속이 곱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프로젝트 2주차 목요일이었어요. 팀 전원이 새벽까지 남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마무리가 됐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눈이 감겼다 떠졌다를 반복했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불이 켜져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TV도 꺼져 있고 전등만 환하게 켜진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피곤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늦어서 죄송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시더니 성큼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손바닥이 날아왔어요. 찰싹! 귀가 울렸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고함이 쏟아졌어요. 이년이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남편 놔두고 새벽까지 어딜 싸돌아다녀? 어떻게 2주 동안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어? 어머니, 저 회사에서 일하고 온 거 아시잖아요. 남편이 말 전한다고 하던데 못 들으셨어요? 예? 일이 뭔 일이야? 여자가 밤마다 집을 비우면 그게 가정이야? 남편은 매일 밤 혼자 자고 있는데 니녀는 새벽에 기어들어와? 어디서 남자를 만나든 술을 퍼마시든 이게 며느리 할 짓이냐고! 어머니, 다시 말하지만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변명은 그만해라! 니년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자가 할 도리가 있는 거야. 돈 벌어다 유세하고 다니면 좋니? 남편이며 집은 어떻게 돼도 좋은 거야? 저는 뺨을 맞은 충격과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택시 타고 겨우 들어왔더니 현관 문 앞에서 뺨이라니. 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안방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뺨 때리는 소리가 났는데 남편은 자고 있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둘 중 뭐가 됐든 저한텐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뭐긴 뭐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네가 정신 차리겠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고 돈 벌다 온 며느리 뺨을 칠 수가 있으세요? 벼슬이야? 너 일하느라 우리 아들 뒷전인 건 문제 아니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더 이상 실랑이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내일 일을 하러 갈 테니까요. 분노를 삼키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바로 이불 위에 누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간접 조명을 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끝을 찌르는 텁텁한 냄새. 이불 위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었어요. 이불 한가운데 갈색 얼룩이 크게 번져 있었고 김치 건더기 조각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 있는 걸 보면 흘린 지 한참 된 거였어요. 최소 몇 시간은 됐을 겁니다.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왜 찌개 국물이 여기 있나 싶었죠. 오늘 아침에는 멀쩡했으니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묻힌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남편이 묻혔으면 시어머니가 빨았을 텐데 남편은 이불 위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국물이 묻은 위치를 보니 이불 가장자리가 아니라 정중앙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실수로 흘리면 보통 한쪽 끝에 묻잖아요. 이건 한가운데 넓게 골고루 퍼져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부은 것처럼요. 더 웃긴 건 남편은 침대 한쪽에 다른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군요. 봤으면 빨래하려고 내놓았을 텐데 보고도 놔둔 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안방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어이없고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김치찌개 국물을 흘리더라고요. 순간 목 뒤가 뻐근하면서 혈압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밤새 일하고 지쳐서 들어온 저를 다시 일어나서 빨래하게 만드는 것. 뺨을 때려서 기를 꺾고 이불을 더럽혀서 빨래까지 시키고 제 콧대를 완전히 꺾어놓고 자기 밑에 있다는 걸 몸으로 각인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깨달은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1분도 안 돼서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셔서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불에 뭐 묻었네? 내가 낮에 실수로 흘렸나 보다. 어서 빨아놔. 그거 내가 혼수로 해준 건데 더러워지게 그냥 놔두면 되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실수라고요? 세탁기에 넣는 것도 못하게 할 만큼 아끼시던 이불을 흘리고도 반나절 동안 그냥 놔두셨다고요? 실수일 리가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이불을 세탁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그 순간 결혼 초에 세탁기에 넣었다고 이불을 다시 손빨래 시키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욕실 바닥에 무릎 꿇고 젖은 이불을 주물러 빨던 제 모습이요. 그때도 지금도 시어머니는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줬다는 걸 빌미로 저를 부리는 것, 혼수라는 이름의 족쇄로 며느리를 시험하고 순종시키고 꺾으려는 것. 결혼 6년 참고 또 참았어요. 이불 손빨래도 했고 살림 간섭도 받아들였고 돈 벌면서 무시당하는 것도 견뎠어요. 남편이 편들지 않아도 혼자서 버텼고 시어머니가 집주인 행세를 해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밤새 야근하고 와서 뺨을 맞고 일부러 더럽혀 놓은 이불 위에 서서 빨래를 하라는 소리를 듣는 이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완전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이불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욕실로 가서 빨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문틀에 기대선 채로 의기양양한 표정이 보였어요. 그래, 빨아라. 니녀는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넌 뭐 하는 거야? 왜 거기에 놔? 빨래하라고 했잖아. 전 그런 시어머니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주방 가위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릴 틈도 없이 이불을 쫙쫙 찢었습니다. 두꺼워서 자르기 힘들어서 한쪽 날을 이용해 손 부분을 푹 찌른 다음 천을 오렸습니다. 정말로 잘 잘리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떤 이불인데 미쳤어? 그러게요. 이게 그렇게 소중하시면 일부러 김치찌개 국물 같은 건 부으시면 안 되죠. 어차피 찌개 국물 다 스며들어서 빨래해도 못 살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찢어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려고요. 뭐라고? 너 지금 이거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아? 안 두고 보시면 뭐요?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이불을 일부러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어머니인데? 내가 언제 일부러 그랬어? 실수라니까! 실수로 이불에 뭐 흘리고 새벽 3시에 들어온 며느리한테 그거 빨도록 시키신 거예요? 저 오기 전에 그냥 빨래바구니에 내놓으면 될 일을 굳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괴롭히고 싶으셨어요? 돌아오자마자 뺨도 때리더니 이불 빨래까지. 저야말로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할 일이잖아요, 이거.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떠셨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거실이랑 안방에 홈캠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뭐? 무슨 홈캠? 얼마 전에 설치했어요. 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낯선 분들을 집에 데려오셔서 보안 때문에 달았거든요. 오늘 어머니가 거실에서 제 뺨 때리신 거 전부 녹화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김치찌개 국물 붓는 것도요. 그게 전 정말로 가만히 두고 볼 생각 없어요, 어머니. 이건 폭행이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이죠?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며느리를 호령하고 뺨까지 때렸던 그 당당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소란에 잠에서 깬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눈을 비비면서 짜증 섞인 얼굴로요. 일하다 새벽 3시 넘어 들어온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는데 이제야 나온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진작 들었는데 이제야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팔을 잡았어요. 아들 이것 봐라. 네 마누라가 내가 사준 이불을 가위로 다 찢어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선물 받은 이불을 이렇게 조각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새벽 3시까지 야근하고 들어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았어. 그것까진 참았지. 근데 방에 오니 이불에 김치찌개 국물이 한가득이네? 홈캠을 보니까 어머니가 부어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그걸 또 나한테 이불 빨래 하라시잖아. 새벽 3시에! 이게 맞아? 내가 돈 벌고 들어와서 뺨 맞고 이불 빨래 해야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시어머니 쪽도 안 보고 저쪽도 안 보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엄마한테 서운해도 홈캠이라니. 집에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어떡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았다는데 첫마디가 그거라고요. 뺨 맞은 아내 걱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찍힌 게 걱정인 거예요. 아, 그게 당신 입장이야? 뺨 맞은 마누라 걱정보다 형사고소 당할 어머니 걱정이다 이거지?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네가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형사고소라니. 오해?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 당신이 직접 어머니한테 말한다며? 내가 왜 야근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오해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뒤에 서서 전연 좀 혼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때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끝이라고. 이 남자는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기만 한 사람이라고. 잘 됐네. 그럼 이혼하자. 잘 됐지? 더 이상 마누라랑 엄마 사이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서. 제가 이혼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당황스럽다는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이 정도 일로? 내가 그간 어머니한테 부당한 대우 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오빠야. 그리고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거든. 내가 어디 가서 뺨을 맞든 새벽에 이불 빨래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에도 내 편을 들긴커녕 당신 어머니 편 드는 걸 보니 당신은 역시나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걸.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니도 그거 바라시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냥 별로 심각한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설마 엄마가 진짜로 새벽에 이불 빨래 시키려고 했겠어? 그리고 뺨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널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걸 거고. 진짜든 아니든 난 이런 식으로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랑은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나 내일도 야근이니까 이만 들어가서 잘게. 나 깨우지 마. 얘, 진짜 이혼하는 거냐? 너 설마 이혼하고 나 신고하려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저 같은 며느리 싫어서 이제까지 저 괴롭힌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 당할 게 무서우셨으면 애초에 사람은 때리지 말았어야죠. 소리를 빽 지르고 저는 두 사람을 놔두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싹 다 무시하고 새 이불을 꺼내 덮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고 싶은 말 많아 보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쌩하고 일하러 가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고 최근 1년은 매달 8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치를 합산하니 2,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월급 중 대다수가 핸드폰 게임이나 PC 게임에 쓰이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재정 상태는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남편 연봉보다 제 연봉이 더 많아졌을 때부터 집에 대출금은 제가 80% 가까이 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항상 돈이 모자라다고 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고 확실히 알게 됐죠. 혹시 몰라 더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온 진짜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공동으로 쓰던 노트북에 남편 카카오톡이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다가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옆집 김씨한테 빌린 돈 갚을 길이 없다.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가서 며느리 설득해서 용돈 좀 더 받아내야겠어. 시골집을 담보로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무릎 치료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제게 돈을 더 받으려면 절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을 계속 남편에게 넘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는 무릎 치료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몰아세운 진짜 이유가 뭔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돈을 잘 벌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며느리. 아들 월급은 매달 빼가고 있었지만 그걸론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진짜 돈줄인 며느리를 통제해야 했던 겁니다. 뺨을 때린 것도 이불에 오물을 묻힌 것도 야근 핑계로 남자나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도 전부 같은 전략이었어요. 며느리를 도덕적으로 약자로 만들어 주눅들게 하고 길을 완전히 꺾어서 자기 밑에 두려는 것. 그래야 나중에 돈을 요구했을 때 거절 못하니까.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엄마의 빚 상황은 알면서도 저한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길들이면 돈이 들어올 거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말 오전 시어머니와 남편을 거실에 앉혔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두 사람 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설마 너 진짜 이혼 서류 갖고 온 거야? 너 어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하니? 내가 너 예의 가르쳐준 걸로 지금 이러는 거면 그걸 우리는 괴롭힘이라고 불러요, 어머님. 폭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 이혼해. 그런다고 우리가 후회할 줄 아니? 너야말로 손해보는 짓이야. 그래서 서류 가지고 온 거예요. 이혼 소송할까 했는데 합의 이혼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 서류는 아파트 대출 상환 내역이에요. 총 상환액 중 제가 갚은 비율은 78%, 오빠가 갚은 건 22%입니다. 여기 은행 기록이 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에요. 3년간 총 2,4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셨습니다. 너 남편 통장을 뒤졌어? 그게 부부간에 할 짓이야? 제가 재무팀에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인데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지만 제가 꺼낸 세 번째 서류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시골집 담보로 빌리신 돈 갚으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내 개인 사정에 며느리가 왜 끼어들어? 이건 너희 이혼이랑 상관없는 일이고.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어머니 그 빚 때문에 이 집에 눌러 앉으신 거잖아요. 무릎 치료는 2달 만에 끝났는데 왜 반년이 넘도록 안 가셨어요? 시골에 돌아가면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못 가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홈캠 영상을 재생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돼 있었습니다. 찰싹 소리까지 그대로 들렸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경찰에 접수하면 폭행죄 성립하는 거 아시죠?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동거하는 시부모도 가정 구성원에 해당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완전히 말문이 막히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겨우 한마디 하셨어요. 너 나를 경찰에 넘길 거야?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냐고?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오늘 중으로 이 집에서 나가시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이 집 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혼하더라도 제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기여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남남 될 거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남편을 돌아봤어요. 야, 네 마누라가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가 쫓겨나는데 뭐라도 좀 해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빚, 월급 착취, 폭행 영상까지 전부 드러난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6년간 쌓아올린 가정 내의 모든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권위도 제가 존중해줬기에 생긴 거지 제가 존중해주지 않았으면 사라질 것들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현관문 앞에서 돌아서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년아. 네가 평생 잘 살 것 같아? 이혼하면 진짜 잘 살겠죠. 이 이혼도 저한테 유리하고 연봉도 저 사람보다 높고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 드는 시댁도 없는데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열이 받는지 씩씩대며 나가버리더군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뒤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거든요. 매일 저녁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놨어요.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듣고 네 편을 못 들어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엄마랑도 거리를 둘 거니까. 진작에 들었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이 떠났거든요. 그날 그 뺨 맞은 날, 저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남편을 보면서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솔직히 난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날 존중하지 않은 건 오빠랑 오빠 엄마지. 이번에 나 뺨 맞을 때 내 편이라도 들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그래, 내가 나빴어. 근데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엄마도 나갔잖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나한테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공범이었어. 난 이 결혼에서 어느 순간 아내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고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반반 나누는 거 아니면 이혼 못해. 아파트 있으니까 나도 받을 거 있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으로요. 미안하다면서 다시 시작하자더니 안 되니까 바로 재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 비리인 거 알아?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까지 전부 정리해뒀어. 내 기여도가 78%야. 변호사도 이미 상담 받았고. 뭐? 그리고 폭행 영상도 있으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시어머니 폭행을 묵인한 것도 정신적 가해에 해당될 수 있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이혼 소송해. 남편은 더 이상 한마디도 못했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합의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본인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준비해둔 조건으로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아파트는 기여도에 따라 정리됐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후회? 내가 후회한 건 6년 전에 그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은 날이야. 오늘은 절대 후회 안 해.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간간히 지인을 통해 시어머니와 남편 소식이 들려왔어요. 솔직히 궁금하진 않았는데 소식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쫓겨난 뒤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집도 사실상 없었어요.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지인한테 빌린 돈에 이자까지 불어서 결국 시골집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살던 그 집을 잃은 거예요. 그 후에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한 아들한테 기대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도 이혼 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엄마한테 보내던 돈이 끊기니까 그제야 본인 월급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체감한 것 같더군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승진을 노렸는데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밀려났더군요. 그간 평가가 워낙 안 좋아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상대는 남편보다 6살 어린 여자였는데 결혼 전엔 괜찮아 보였나 봐요. 하지만 결혼 후에 문제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새 며느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새 며느린 돈을 벌지 않았고 남편 월급에 기대서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새 며느리가 막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새 며느리를 길들이려 했지만 새 며느린 길들여지는 타입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상황은 더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남편 월급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새 며느리가 그럼 이혼하자고 하니까 또 꼼짝 못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가던 용돈이 완전히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했지만 새 며느리가 얼마나 칼 같은지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한테서도 완전히 밀려났어요.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지 않았고 명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바쁘다라면서 왕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맞서는 며느리 대신 순한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게 시어머니의 계산이었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더라고요. 새 며느리는 순하긴커녕 시어머니를 아예 가정에서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최소한 참으면서 6년을 함께했지만 새 며느리는 석 달 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그쪽과 관련된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데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허름한 옷차림, 비닐봉지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절 보자마자 벤치에서 일어나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얼굴이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어요.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민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 6년 동안 며느리, 야, 이년아로만 부르시던 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지민아, 나 좀 도와다오. 갈 데가 없어. 집도 없고 아들은 전화도 안 받고 새며느리가 날 못 오게 해. 나 이러다 길에서 죽겠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닐봉지 안엔 옷 몇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사정은 안 됐지만 제가 도울 일은 아니네요. 아들 집에 찾아가세요. 잘하시잖아요. 아들 집에 찾아가서 내 집처럼 있는 거. 아들이 집을 옮겼어. 새며느린 내 번호도 차단했고. 지민아, 네가 착한 애잖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뺨 때린 거, 이불에 그런 짓 한 거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제가 봐줄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하신 것들 지금 돌려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억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6년이란 시간이 비로소 제 등 뒤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크지 않지만 빛이 잘 들어오는 깨끗한 집이에요. 회사에서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요. 그날 시어머니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참는 게 효도가 아니고 견디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부당함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지금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